네,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강의 담당하게 된 사회보험법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아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강의 계획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간단하게 어쨌든 강의 흐름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할 거예요.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시간 드리고 그다음 문제에 대한 해설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우선은 사회보험법 기본 이론 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리 교재로는 이걸 쓸 건데 본인이 정리하신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재를 구매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한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 문제 풀이와 관련된 교재는 객관식 사회보험법 전시춘 선생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강의 계획표 보시면요. 오늘은 어쨌든 사회보장 기본법 다 훑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총칙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고용보험법 전체 훑을 거고요. 22일 날 산재법 볼 거고요. 끝까지 못 볼 테니까 23일 날 좀 더 마저 볼 겁니다. 그 다음 보험료 징수법 23, 24일 거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24일 날 마지막 날 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1차 시험 많이 바뀌죠. 그래서 사심 문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 같은 경우도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 역시도 사회보험법에 40분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 자체가 우선 존재하는 건 거고요. 어쨌든 40점, 60점이라는 커트라인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건데 그래서 40문제 중에 60점이 되려면 24문제 맞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 넘기시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부담스러운 정도의 정답률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40문제로 확대된다는 얘기는 더 집요하게 더 촘촘하게 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타 좀 더 늘리고 막 이러면서 난이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문제에서 이 정도 20에서 30문제 정도는 지금의 난이도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기본 수준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한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과목에 쭉 걸쳐서 이제 멘붕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틀리는 문제들 꼭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난이도에 아주 크게 반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끝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빠르게 문제를 푸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매년 똑같은 기출문제 저는 똑같이 매번 풀고 오거든요. 근데 풀고 오면서도 맨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에서 깜빡깜빡해요. 놓치는 거 있거든요. 아, 옳지 않은 거구나. 막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즉 문장은 다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이거 옳지 않은 거 내가 고른 거 맞나? 라는 것만 빠르게 스킵하시더라도 한두 문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물론 사회보험법 자체에서 꽈락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 2015년, 14년인가 13년인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꽈락 사태가 엄청 많았던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시기 아니고서는 사실은 사회보험법에서 꽈락을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신다라면 그 정도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사회보험법에서 4점, 8점 건져서 가시면 다른 과목에 분명히 평균에서 도움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빠르게 푸신 다음에 다시 한번 훑으시면서 한두 문제 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한 문제당 1분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노동법하고 민법에서 은근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회보험법은 되게 빠르게 풀어 나가야 돼요. 그런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1분도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평균적으로요 사실 선생님들 1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오늘 시험지 풀 때 기출문제 풀 때 1분씩 드릴 거거든요. 근데 1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빨리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스킵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빨리 풀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법은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는요. 한번 2일, 3일 정도 이것만 보셔야 돼요. 한번 드립답하신다고 얘기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입해서 한번 전체 범위 훑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랄까 본인의 장악력이 생기셔야 되거든요. 내용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사회보험법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래서 2, 3일은 꼭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번 문제풀이 강의는 첫 번째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문제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한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2차 시험에서 좀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단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1차에서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년 시행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시험부터 이제 난이도 조절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 같이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린 확인할 수 없죠. 하지만 좀 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의 난이도랑 유사하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출 파트 정리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 한번 보시면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통상 3문제, 그리고 2022년에 갑자기 4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통상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총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챕터가 3번째, 그리고 통상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2번째, 2장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총칙에서 보시면 우리 뒤에서 이제 확인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냥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도적 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까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주축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권리, 즉 수급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건 거고 3장은 그 제도의 틀,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계획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지,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신흥의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사회보장위원회 그 제3장 파트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장 같은 경우 표시해 놓은 이유는 정보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 그러니까 체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정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넷 같은 경우도 막 최근에 한번 아예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아예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돼서 거의 한 하루 가까이 그러니까 예고하고 그다음에 아예 복지넷이 운영을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보를 좀 제대로 관리하려고 체계를 아예 다시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관리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교재 2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교재 2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교재 2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사회부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칙에서부터 이 규정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 핸드폰으로라도 이제 법령 찾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 한번 열어놓고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부터 보시면 이 법은 사회부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부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사회부장 정책의 수립 추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제도의 틀 속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2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수급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3장에서는 사회부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그다음 4장에서는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 5장에서 운영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 6장에서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줄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거 생소해.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나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식으로 좀 아예 본 적도 없는 문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이 법의 취지, 그다음에 이 제도의 목적 같은 큰 그림에서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취지에 맞게 이 내용들을 같이 심의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근데 심의사항을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심의사항이 아닌 거 어떻게 나 이거 못 봤는데? 라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심의사항, 이 기본위원회에서는 무슨 틀로 뭐를 논의하는 기구지? 그렇다면 그 기구에서 이걸 논의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것은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용 다시 좀 볼게요. 그래서 기본인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 키워드예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및 자아 실현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복지사에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람마다 어쨌든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다 다르죠. 지금 기본교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의 소위 말해서 최저 수준,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게 맨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보호되어야 되는 틀인 거잖아요. 마지막 보호망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도별 성격에 따라서 뭐 기준을 여기서 잡는 게 있고 여기서 잡는 게 있고 여기서 잡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이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한테는 뭐 많이 지원하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자들이 다 그냥 자기 비용들을 내게끔 하되 좀 더 공공의 성격들을 반영해서 좀 더 질 좋은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틀을 마련을 하든, 아니면 공공부조처럼 정말 그냥 생활 유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 보호망을 설치를 하든 하는 방식으로 그 틀이 달라질 뿐이지 어쨌든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가는 자립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하면 결국엔 그게 다 뭐예요? 국가 입장에선. 돈이에요.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윈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을 그러니까 더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같은 규정은 이건 되게 전통적으로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실제되냐면 사회부장은 하면서 이제 정의에는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적어 놓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 정의되는 내용과 그걸 설명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의의 대상과 그 내용을 뒤섞어 놓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실제가 되는데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온다라면 종합형 문제에서 보기 하나 정도로 이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사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틀이잖아요. 기본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장에는 맨 마지막에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정의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사회부장을 정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매칭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부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사회부장 제도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소득 아니면 서비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으로 볼 거니까 사회보험으로 이제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용, 산재,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고용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가장 고용보험 하면 꽃처럼 보여지는 게 뭐예요? 구직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서비스도 있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업주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주한테 소득을 좀 보장해 줌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하는 건데 그 틀 외에도 직업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좀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직업안정기관장들이 막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서비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는 뭐예요? 기본 이론에서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산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치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도 불안정해지고 아프기도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보호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는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서비스고, 서비스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거고, 연금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소득이죠. 그죠? 일정한 소득,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거고 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용을 덜 내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보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이 두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꾸려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으로 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보험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하고 다른 어떤 대상하고 정의가 연결됐을 때 보험의 방식이면 사회보험이지 라고 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 우리의 핵심이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하다가 다칠 수 있거나 아플 수 있다라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인 거죠.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업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이거는 아프거나.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보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요? 가입자가 돈을 내죠.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을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공보험 역시도 마찬가지라서 결국에는 기금 형성이 핵심이죠. 그래서 보험은 각자의 어떤 이제 피보험자들이라고 하죠. 돈을 내는 사람들. 그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보험급여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볼 사회보험에서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번 나오고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 보험 에 따른 기본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보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본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 넘어갈게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것의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각지대에서 진짜 너무 인간다운 삶도 영위하지 못할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저선이 공공부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로서 노동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집에 엄청 부자여가지고 30대 중반인데 아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동 능력이 없어요. 맨날 놀아요. 뭐 요즘 몸 관리 한다고 맨날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 먹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노동 능력이 없지만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까요? 그럴 리 없죠. 그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공공부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어쨌든 최저선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 요게 이제 키워드로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가를 좀 같이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그거 뭐 구립도서관 생각하시죠. 공공부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련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거나 혹은 이분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구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 그 밑에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주민센터라고 하죠.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그 지역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생활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의 틀은 국가에서 잡겠지만 그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이에요. 구립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공무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서 운영되되 민간 부문도 같이 협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거든요. 이 분들의 월급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나가요. 근데 정작 이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국가도 아니죠. 지자체도 아니에요. 민간 부문에 계신 분들인데 사회 서비스를 함께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구조에서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로 시작되는 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기금으로서 운용하고 끌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제도 틀만 잡아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피보험자들이 낸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만 제시가 되면은 그 기금 안에서 그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규정대로 운영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자체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 보시고요. 평생사회안전망으로 넘어가시면요. 평생사회잖아요. 평생이니까 생애주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도 있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특수 욕구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주기 내내 어떤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장 제도뿐 아니라 플러스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산골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혜택일 거예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막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핵심적인 서비스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즉, 보편적인 어떤 것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나 어떤 그런 제도들을 더 만들어가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에서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예요.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제든 문제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봐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까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에서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국가 지원 또 받으시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수령액이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냥 자기 노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유사해요. 그럼 좀 이 사람이 너무 투머치로 제공되고 있다는 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제도 정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에는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그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도 사회보장 제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돼 있는 범위에서 예를 들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정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청년들이 어떤 취업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지원금 얼마 국가에서 줘가지고 이 사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막 이런 제도들이 다 결국에는 일정한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틀 속에서 마련된 제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용보험에도 해당 사업, 고용노동부에도 해당 사업이 있고 뭐 건강보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교육부에도 있을 거고 막 할 거예요. 그럼 각각의 부처에서 사회보장 제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한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좀 유사성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충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 기본 계획을 잡고 이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의 계획들이 잡히도록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법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5번 나름 단골 문제예요. 2021년에도 나온 문제고요. 이 총칙 파트에서 별표를 굳이 해보자라고 한다면 3번 정의, 그 다음 5번 책임주체, 8번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빈출되는 지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이제 책임주체를 보시면요. 국가와 지자체가 결국에는 같이 책임지는 게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만 책임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몇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별표 쳐져 있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국가만 주어로 등장해서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따로 빼놓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죠? 여기선 키워드는 모든 국민이죠. 동그라미 2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분담이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하고 분담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연계돼서 너무 한쪽으로 뭐 어떤 분이 수익자로서 너무 많은 걸 혜택을 한 방에 몰아받는 걸 되게 경계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수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왜냐하면 중복수혜가 된다는 건 어딘가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딘가가 이렇게 누락되거나 어딘가가 중복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갖고 있는 각각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같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처럼 국가와 지자체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한다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요번에 출산 휴가급여 같은 출산 그 관련해서 전후급여 그죠? 전후 휴가급여라고도 하고 출산 전후급여라고도 불리는데 그 급여와 관련해서 210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런 맥시멈의 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게 사회보장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선 자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전형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노무 제공자로 이제 용어가 통일될 예정인데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 그죠?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틀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어요. 특례로서 계속해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이 말은 뭐예요? 기금이 떨어지지 않게, 재정이 떨어지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자립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시기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사람이 자립을 함으로써 또다시 재원의 마련의 어떤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같은 경우는 매년 조달을 해야 하는 것. 이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재정 추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의 흐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얼마만큼 쓰이는 흐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경년 정도로 2년 정도로 2년, 4년, 6년 정도를 포인트로 해서 쭉 선을 그어보면 이 굴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 곡선인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점점 더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러다가는 기금이 부족하겠는데 혹은 재정이 딸리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지자체에서는 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 올리면 국가에서 전체 비용을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쭉 다 합산해서 재정 추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자체가 딱히 관여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고 공표해야 되는 건 국가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흐름은 경년으로 실시를 한다. 이거의 확인은. 이게 근데 3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3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재정 추계는 그냥 2년, 경년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6번 같은 경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등과 가정. 그래서 결국에는 옆에 이제 땡땡 하면서 적어놓은 말 보시면요. 공동체의 사회 연대를 촉진시키려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고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나쁘게 말하면 독박 쓰지 않으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임 주체들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정과 같은 어떤 혹은 지역과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 단위가 활발하게 좀 살아나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어떤 구성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 등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능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되고요. 다음 7번에 이제 국민의 책임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립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국민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보호가 필요 없다라고 인정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6번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 역시도 협조해라라는 건 거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이게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가 무슨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않고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유럽 규정 때문인 거죠.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시면 외국인은 그냥 상호주의가 원칙이다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보호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 보호해줄게라는 약간 그런 식의 뭐랄까 상호에 맞춰서 그 수준을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결국엔 답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나오는 패턴도 되게 유사해요. 나오는 패턴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도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적용을 하는 건 거고 예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상호주의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오히려 상호주의가 원칙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호를 받든 안 받든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호 대상으로 그 외국인 역시도 제외하지 않고 넣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민의 권리, 이 수구권은 전통적인 핵심 장이에요. 그래서 양은 적은데 여기서 문제는 진짜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연히 문제가 나왔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오른쪽에 가시면 표 있으시잖아요. 이 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실 텐데요. 이 수구권의 대상이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은 수구권을 얻으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그 다음에 수준부터. 수구권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장이 돼야 되냐. 그 다음에 보호의 범위는 어떠하냐. 이 네 가지 틀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대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봤지만 핵심은 모든 국민이에요. 그다음 방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에 의합니다. 그다음에 수준에 대해서 보시면요. 수준과 관련해서는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방가로 2번에 적혀 있습니다. 제10조에. 그거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보호가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호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가로 4번, 5번, 6번이죠. 보호, 제한, 포기 관련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양도, 담보, 압류가 다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급의 정지나 제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요. 근데 그러한 경우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어요. 뒤에서 다시 확인하시겠지만 지급정지 제한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구직급여 같은 거 지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잠깐 상기해 보면은 구직급여는 빨리 그 사람이 구직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매한 데서 이제 돈 벌려고 막 시간 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제대로 찾는 어떤 시간과 생활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급하는 급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안전기관장이 너 직업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훈련을 받으러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면접을 좀 가봐 했는데 안 갔어요. 이런 식으로 직업안전기관에 근데 그냥 안 간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근데 직업안전기관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특정한 이유도 없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응했을 때에는 어떤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될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지급제한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범위로 지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정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이 붙으면 원칙과 예외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외로 빠졌을 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그 범위 역시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사실 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자기 수급권이에요. 자기의 권리거든요. 자기 권리를 포기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화되는 예시를 들 뻔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포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포기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막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홧김에 그냥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좀 알고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포기하는 건지 요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신중하게 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수급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급여가 나가는 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어떤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보호의 필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부득불 안 받겠다고 하니까 포기는 가능하다 할지언정 이 사람이 와, 씨, 나 저거 필요했던 거였네? 나 다시 좀 받아야겠다. 라고 했을 땐 그래, 받으라니까 하면서 당연히 웰컴이죠. 그게 사회보장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 가능해요.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야, 막해. 한번 자기가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죠? 포기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맨날 여기서 분할연금으로 이제 예시를 드는데요.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함께 사는 동안에 함께 산 기간이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연금을 너무 가부장적이죠. 여자가 이제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받는다 치면은 이제 5년 동안, 10년의 부부 생활했어요. 그럼 10년 동안에 이 여자가 자기 돈벌이를 하는 이 과정에 남편이 자기의 역할과 이런 걸 좀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금 중에 이 10년치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분할해서 이혼을 했지만 이 남편에서 분할해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근데 예전에 소송에 어떤 게 걸렸냐면 너무 와이프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와이프한테. 그래서 나 연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연금권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죠. 포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취소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 포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 못해.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14조 포기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포기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아니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두 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양도담보 압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수급권의 수준은 최저선 혹은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굳이 양도, 담보, 압류를 가능하게 하면 이 수급권이 달성하려고 하는 취지,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가로 2번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요즘 육아휴직급여가 확실히 좀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는 걸 이제 급여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쓰는 그 기간 동안에 소득 대체율이 어쨌든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급여를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준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는 관계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로 꽤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 뉴스 보면은 막 발일정자 써져 있고 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얼마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기구로서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설정되는 데 있어 지자체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 주체에 지자체가 들어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국가가 등장한다라는 거,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랑 좀 헷갈리시는데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결정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움직이죠. 너무 출산 쪽으로 얘기가 꽂혀서 죄송하지만 이를테면 지자체별로 그 출산했을 때의 혜택 정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주는 급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선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또 뭐가 있더라? 아니면 출산 경력금 막 이런 식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바우처로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런 정책들을 따로 또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지자체에서 올해 최저 수준이 이 정도로 지금 보장이 됐으니까 우리 지역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우리가 이거를 바우처로 제공하자라는 식으로 어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자체가 들어가는 것을 좀 난해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자금을 재정을 가지고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 급여에 신청해서 당연히 이제 신청해야 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 예전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신청과 결정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접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래서 급여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건 거죠. 근데 그냥 신청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은 점핑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셔서 막 행정 절차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신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어떤 근거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마련해 두는 건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들은 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1장, 2장을 봤어요. 그래서 1장, 2장을 묶어서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교재 피시고요. 교재에서 우선은 우리는 기출문제만 풀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전수춘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문제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3페이지부터 보시고요. 1번은 풀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X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고 세모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세모는 그러니까 풀어는 보세요. 근데 이거 맞추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 한번 그냥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X, 2번은 세모.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4번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을 그 법에서 나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해서 세모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세모.
좀 옛날식 문제 방식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냥 내용만 한번 가볍게 보시라고 해서 세모입니다. 다음 장 1번부터 7번까지 푸시고요. 2장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장 같은 경우 지금 9페이지죠. 1번 세모,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바로 넘어가시면 1번, 2번, 6번, 8번까지 있습니다. 그 앞에 7문제, 뒤에 8문제의 기출문제가 15문제로 있으니까요. 요거 15분까지 다 드리진 않고요. 10분으로 드릴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푸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10분 지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풀어주세요.